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동네별로도 강우량이 크게 다르고 시간당 100mm가 넘는 역대급의 극한호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마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특별 지시했는데요. 북한에서 유실된 수만 발의 나뭇잎 치료에도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원전 강국인 프랑스를 제치고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따냈습니다. 15년 전 바라카 원전보다 1.2배나 큰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미국 상원의원 선거에서 한인 2세인 앤디 김 하원 의원의 당선이 유력해졌습니다. 사상 최초의 한국계 미국 상원의원 탄생의 의미와 영향을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재난관리협회 부회장인 문현철 호남대 교수, 맹소영 기상 컬럼니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비가 아주 많이 내리고 야행성 호우라는 그 특징답게 경기도 고양 파주 일대에 또 이른바 극한호우가 쏟아졌는데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내린 건가요? 지금 이제 파주 부근에 강한 비가 밤 동안 집중이 되면서 어제 오후부터 내린 양만 300mm가 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 초반부터 내린 양까지 합산을 하게 되면은 600mm. 근데 장마는 6월 19일 제주도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국 많은 지역에 500mm 안팎의 이미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상태에서 비구름의 중심이 지금 충청북도 지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 지역 외에도 다른 지역으로 호우특보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까지도 200mm의 비가 추가적으로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장마 한철, 한 달 동안에 내려야 될 비의 거의 2~3배가량의 비가 지금 전국으로 흠뻑 머금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비가 내려도 너무 내리는데 대체 언제까지 더 내릴 거냐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큰 비는 언제까지 올까요? 일단 이제 장마가 언제 끝나냐의 이제 문제인데 일단 이제 이번 주 후반이 되면은 일요일쯤이면은 제주도는 슬슬 이제 비가 그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게 됩니다. 이게 뭐 장마가 이제 끝이 났다라고 말씀을 좀 섣불리 드리기는 좀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열흘간의 중기 예보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부지방 서울, 경기와 특히 강원 영서 지역 지금 최근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비구름대가 발달하고 있는데 네. 오늘이 목요일이면은 이번 주말이라고 하면은 3일 뒤죠. 하지만 그렇죠. 현재 나온 예보의 향후 열흘 뒤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계속해서 비 예보가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즉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강한 비를 강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음 주 주말까지도 대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야말로 습식 사우나 같다는 말도 하고요. 비가 내리는데 시원하지도 않다. 이 가슴도 답답하고 피해도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물폭탄처럼 그야말로 이렇게 쏟아지다 보니까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금 산사태 위기주의보까지 내리면서 이 당부를 특별히 하고 있는데 많은 비가 지하차도 등 저지대로 가서 이게 침수가 되고 또 이 강이나 하천 이런 게 범람하고 이런 게 이제 더 문제입니다. 차들도 세워놨는데 둥둥 떠내려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수님 이걸 좀 대처를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내 주변에 물이 많이 몰려든다. 그 물은 낮은 곳을 향해서 달려간다. 네. 우리는 매우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피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대피다. 특히 지하차도 같은 데는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가급적이면 운전을 안 하는 게 좋다. 지하차도를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송 생각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송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내가 통과하는 이 지하차도에 물이 몰려온다. 그런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과감하게 차를 버리고 나가는 뭐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교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를 아낄 때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때 머뭇거리면 안 네. 된다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산사태의 위험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산사태를 그저 뭐 여름에 조금 지나가는 일 정도로만 알아왔는데 그랬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산림청에서 산사태의 위험성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울 같은 이런 대도시의 경우에도 우면산 산사태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저 생각납니다. 그때 뭐 생각나십니까? 여러 분 돌아가셨고 네. 그야말로 막 그냥 폭탄처럼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면산 산사태가 준 큰 교훈은 도시 재난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폭우가 내릴 때 산사태다. 그래서 폭우가 내린다, 비가 많이 온다, 대피해야 된다. 특히 1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네. 산자락 아래의 1층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네. 무조건 대피해라. 아, 우면산 산사태에서도 비가 산인데 내 집이 1층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다. 무조건 대피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우면산 산사태도 2층, 3층, 4층에 사시는 분들은 안 돌아가셨는데 뭐 그렇죠. 예. 그래서 1층에 그냥 다 다 밀고 들어가 버리니까. 들어왔죠. 예, 그래서 그런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선은 대피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저도 깊이 공감이 됩니다. 시민들의 출퇴근길에도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철이 멈추고 도로들도 침수되고 뭐 간선도로 또 강변, 천변도로가 막 통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제 시간당 강한 비, 한 50에서 70mm의 강한 비는 충청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는 했지만 서울, 경기 지역도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도 도로 가장자리에 통제되지 않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물이 차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네. 했는데 서울시 오늘 집중호우로 통제됐던 내부순환도로 마장에서 성동 구간 차량 통행은 일단은 중랑천, 하천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서 오늘 오전 10시 45분부로 재개를 했습니다. 예. 오늘 오전 새벽이었죠. 3시 42분에 중랑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시가 이제 통제를 시작한 바가 있는데요. 다만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 JC까지 전 구간은 아직까지도 전면 통제 중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증산교 하부도로와 영동 1교 하부도로 그리고 철산교 하부도로 등도 전면 통제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교는 일단 보행자 통행이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내 하천 29개소와 둔치 주차장 4개소도 출입도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주변 지역의 도심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에서도 내가 위치한 1km 혹은 1.5km 전방 부근에서 통제가 된 구간에 대한 도로 정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이런 날 뭐 나오시면은 안 되겠지만 차량 운행 중에 집중호우에 대한 그 갑자기 비구름이 좀 발달이 되는 구간에서는 좀 내비게이션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통제 구간 이제 우회해야 되는 도로들 미리미리 좀 살피셔야겠습니다. 네. 웬만하면 차 몰고 밖에 안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나오실 경우에도 미리미리 내비게이션 잘 틀어놓으시고 재난정보 방송 잘 들으시고 대비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호우 재난 문자. 저번에 지진 왔을 때 아주 여러분들 놀라셨는데 이게 엄청 오고 있어요. 뭐 휴대폰이 웅 소리 났다 하면 이겁니다, 요새. 자, 비 피해 속보가 계속 여러분들 휴대폰을 울리고 있죠. 시간당 50mm를 넘으면 이걸 극한호우라고 부르는데 요즘 이거 너무 자주 오고 있어요? 이게 일반 기상청의 예보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재난 문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긴급 호우와 관련된 긴급 재난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됐느냐. 1시간에 50mm인 동시에 3시간에 90mm의 누적 강수량에 해당되는 곳 네. 그리고 혹은 1시간에 72mm 이상 이 기준이라고 하면은 과거의 통계로 봤을 때 이 정도에 비하면 재난이 이제 초래가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사실은 재난 상황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자를 받은 곳은 20분 내에 이런 상황에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가 아니라 대피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죠. 대피다. 차량을 운전 중일 때 이 정도의 비가 내린다라고 하면 주변을 봤을 때 위험하다 그러면은 정말 과감하게 차를 버리고 가셔야 되는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이 아니라 대비라는 점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호우 재난 문자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17일 오전에만 저는 안 세봤습니다만 20번이 왔다고 해요. 작년 한 해를 통틀어
딱 6번 왔다니까 1년에 6번. 정말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문자가 지금 벌써 17일 오전에만 해도 20건이 발송이 됐습니다. 혹시 그 문자 다 읽어보신가요? 이제 음성으로는 듣고요. 예. 일부는 그냥 아이고 비 왔네 하고 잘 안 보죠. 맞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저 역시도 문자가 많이 오는데 이제 잘 안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문자가 안 온다는 것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문자가 충분히 오는데 안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이건 매우 또 다른 위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그 비용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 네. 이 문자를 반드시 읽어보고 네. 읽어보는 데 것으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행동에 반영을 해요. 그렇습니다. 문자를 읽어보고 바로 반사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시민 문화를 수립해가는 것이 매우 필요한 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수님 말씀 또 한 번 레슨 2입니다. 읽어봐라, 들어라, 그리고 그 정보를 활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거 또 재난 뭐 비 많이 왔다는 소리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좀 반성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마의 특징 동네별로도 이 동네는 150mm, 근데 바로 옆 동네 3mm. 이게 무슨 일인가? 기상청이 도대체 맞출 수가 없고 슈퍼컴퓨터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극과 극인 소위 띠장마, 좁은 띠 같다는 거예요. 밤에 오는 장마, 야행성 장마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러는 거죠?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국지성 호우 특징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된 건데 일단은 전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을 함으로써 지구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이 수증기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비구름을 폭발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을 만한 연료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비구름의 양상이 달라지는 건데 네. 예측이 빗나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예보에도 수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극지성 호우 같은 경우에는 뭐 짧게는 수초간 나타났다가 수분 내에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좁은 공간에서 사실 우리나라 기상청의 정보는 5km 격자 간격으로 예보가 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촘촘한 간격으로 예보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규모도 작고 연장되는 그런 시간까지도 좁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몇 분짜리 예보는 못하죠. 예보는 못한다기보다는 이제 힘든 거죠. 네. 그런 이제 지역까지가. 그런데 이런 거대한 비구름대가 마찰이 없는 바다에서는 좀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가지고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게 내륙에 유입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지면의 마찰이라고 하면은 산도 만날 수 있고 건물도 만날 수 있고 이런 것까지의 변동성까지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건데 그렇게 내륙에서 어느 공간에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수증기가 더 공급받는 지역에서는 훨씬 더 많은 비구름대, 그런 불확실성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대변인실을 통해서 이번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전 부처는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는 피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당초 17일에 한덕수 총리와 장관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장들과 회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좀 이럴 때냐 장관과 총리, 공무원들 다 할 일 해라. 현장으로 갔고 각 지자체장들에게도 여기서 이러실 게 아니라 회의보다 중요한 일을 좀 하십시오.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보호 헌법이 정하고 있는 헌법 34조 6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헌법 이념뿐만이 아니라 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것을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더 깊은 내막은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켜라. 네. 이런 하달이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중앙행정기관,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입니다. 그렇군요.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관리 책임기관인데 장관, 지자체장들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으로서 네. 국가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을 잘 작동시켜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켜라. 뭐 이런 그런 우리 행정부 수반의 지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해석을 들으니까 저는 좀 이해가 잘 됐습니다. 북한강 수계 댐들이 올해 첫 방류를 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될 상황이 온 거죠. 자, 이 댐 방류, 호우 대처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댐 방류는 사실상 우리나라 풍수해, 폭우, 태풍 이런 그 풍수의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기반 시스템입니다. 네. 자, 한강 수계에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있는데요. 북한강부터는 소양강댐, 춘천댐, 의암댐 쭉 내려오고 남한강 쪽은 충주댐에서 내려오다가 팔당댐에서 만납니다. 그렇군요. 그 물이 서울을 지나서 서해바다로 나갑니다. 네. 이것처럼 우리나라 4대 강 모든 강에는 댐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것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 물관리센터에서 매우 치밀한 지능적인 시스템, 세계 최고의 시스템으로 물관리 시스템, 방류량 조절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아하, 예. 자, 그런데 큰 실수였던 것은 2021년 섬진강댐 방류에 대한 타이밍과 아하. 그 시기가 잘못돼서 폭우가 많이 내려서 이미 범람해 있는 상태에서 섬진강댐을 방류를 해가지고 아하. 뭐 그쪽 곡성 구례 뭐 잠겼죠, 그때. 잠겼죠. 근데 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이 댐 방류를 기상청의 예보, 기상청의 관측 예보, 강수량 예보 같은 것을 총 컴퓨터 시스템으로 작동을 해서 미리미리 네. 예방 방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적절히 방류를 해야 되겠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류를 하면 또 안 된다. 중요한 그런 시스템을 잘 관리해야 하자 이런 말씀이었어요. 도로와 철로의 침수도 심각합니다. 교통두절로 바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침수되어서 도로 통제가 된 구간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 이어서 특히 많은 비가 집중됐던 시간대가 출근길 상황이어서 더 어려움이 컸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되다가 중부지방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수도권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지금 많은 도로들이 통제가 된 가운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오전 8시에 경원선 의정부역부터 덕정역 구간 그리고 오전 8시 30분 망월사역에서 의정부역 구간의 운행이 철도가 중단이 네네. 됐고요. 그리고 전동차 운행은 50분 만인 오전 8시 50분쯤에 전 구간이 재개되기는 했지만 그 짧은 시간의 출근길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오전 9시 35분부터 2시간가량 ITX 청춘열차와 경춘선 열차가 일부 구간에서 운항이 중단이 되는 네네. 정말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이런 도로와 백길도 막히고 지하철도 운행이 일부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자, 이게 운전 중에 차를 몰다가도 그렇고 세워놓은 차도 그렇고 불가피하게 물이 확 들어와요. 당황한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러실 분들이 많은데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네,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차가 내 의지대로 물이 좀 어느 정도 찼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여주는 것이 나를 빨리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차가 안 움직여버리면 당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그 기준이 바퀴가 이렇게 운전석에서 봤을 때 바퀴가 절반 이상 물에 잠기면 50%. 예, 50% 잠기면 엔진룸에 있는 각종 벨트류, 전기류에 침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쇼티지 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차가 안 움직이고 또 문이 안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절반 정도가 물이 찼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차를 포기하고 이렇게 대피하는 것이 맞고 특히 또 흙탕물인 경우에는 앞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우 주의해서 또 지혜롭게 발을 이렇게 더듬어서 이렇게 대피를 한달지 이런 방법들이 아주 중요하다. 특히 그 지하차도에서 이런 상황이 맞닥뜨려지면 무조건 탈출해야 된다. 네. 이 그리고 점을 강조합니다. 차량이 침수 지역을 갈 때
자꾸 길 목적지가 아닌 얕은 데로 자꾸 나가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도로가 물에 잠겨 있는 경우에는 물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운전석에서 봤을 때 물살이 약한 쪽으로 차를 몰고 가서 내려서 대피하는 것이 맞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하여간 이 교통이 두절됐을 때 차량 운전 때 정말 인명을 우선시해야 된다. 차 키실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역시 인명 피해 상황입니다. 아직은 뭐 크지 않지만 다행스럽습니다만 어떤 상황이죠? 서울과 수도권 등 중부 지방에 호우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을 한 상황입니다. 지난 16일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지 이틀 만인데요. 호우 위기경보 수준은 주의에서 경계 단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에서의 세 번째 단계로 격상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충남 논산에서 축사 붕괴로 한 명이 사망해서 당국이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피해 여부를 좀 조사 중이고요. 그리고 8개 시도와 36개 시군에서 585세대 그리고 887명이 일시 대피를 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170세대 아직 한 30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아직 귀가하지 못했습니다. 공공시설의 토산악석 10건, 도로장에 129건, 이제 투사 유실 등 파손과 같은 10건 등의 좀 크고 작은 피해들이 지금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더 피해사가 많이 보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 더 중요합니다. 긴장 절대 늦추시면 안 됩니다. 북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북한에도 뭐 군사분계선이 그어져 있지만 그 가상의 선이잖아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김정은도 잔뜩 좀 긴장하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해 상황의 걱정이 좀 크기 때문에 최대 곡창지대로 꼽힙니다. 황해도 그리고 함경도 일대 장마 대비 상황이 일부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기상청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이들 지역에 80에서 많은 곳은 150mm, 250mm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낮 동안에 좀 우리나라의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것은 강한 비구름대가 북한 지역에 대부분 몰려 있었습니다. 강냉이밭에는 새끼줄 느리기와 여러 폭이 묶어주기, 센 바람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침인 건데요. 북한 수해 피해 잔뜩 우려하는 모습.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후 약방문은 안 된다. 네. 만반의 호우 대비 태세를 좀 강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북한 예보를 보면 평양하고 백두산 얘기가 나옵니다. 혁명의 수도, 뭐 그쪽 말로 또 혁명의 성지도 비가 많이 왔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의 장마 기사가 아주 특이한데요. 큰 물, 즉 홍수, 또 폭우는 일꾼들의 무책임과 무교율에 따른 인재라고 했네요, 교수님. 네. 노동신문에서 아주 독특한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큰 물은 재난이 아니라 무책임, 무교율이다. 뭐 이렇게 질타를 했고 또 재해방지 사업의 최대의 적은 뭐 아니란 거고 방심 요행수다. 뭐 이런 용어를 썼는데 네. 아마도 뭐 북한도 그 재난 관리에 있어서 그 매너리즘을 좀 질타한 것이 아닌가 아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마도 그 북한도 그 많은 매너리즘이 그렇게 그냥 대충 지나가기를 바라는 뭐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주민들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 그렇게 진단이 됩니다. 네. 자, 우리 군은 북한이 매설해 놓은 지뢰들이 떠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민간인들에게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의 이제 새로운 도발 중에서 의도적인 지뢰 유실이라든지 또 폭우로 인해서 최근 북이 대규모로 매설한 지뢰 유실, 또 과거의 환강댐 기습 방류 가능성, 과거처럼 이런 등으로부터도 우리 장병들과 국민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네, 참 별의별 지뢰가 많대지만 이번엔 나뭇잎 지뢰라는 게 나왔어요. 색깔도 갈색, 녹색이라고 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정말 나뭇잎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구별할까요? 네, 나뭇잎 지뢰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양이 나뭇잎처럼 보인다.
그리고 녹색 갈색이다. 그래서 누가 봤을 때 이게 과연 지뢰일까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그러니까요. 모양새가 그렇고요. 성능은 폭약량은 한 40g 정도. 어느 정도 피해를 줍니까? 예. 그리고 이제 목함 지뢰는 70g인데 아하. 목함 지뢰보다는 좀 파괴력이 적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치명적이겠죠? 치명적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러한 그 목함 지뢰, 문제는 이런 나뭇잎 지뢰들이 또 모양새가 또 그런 모양새의 특징으로 인해서 잘 유실돼서 떠내려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송편 같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런 거 발견하면 무심코 집어들다가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예. 네. 그야말로 마구잡이로 묻어놓은 저 나뭇잎 지뢰가 수만 개나 되는데 이게 이번 큰 물, 그쪽 말로 장마에 얼마나 떠내려올지 모르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손대시면 안 됩니다.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폭우에 북한이 환강댐 수문을 개방한 징후가 포착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통보 없는 무단 방류였죠? 맞습니다. 이제 북한 지역에도 지금 많은 양의 비가 지금 내린 상황인데 특히 이제 지난 2005년에 임진강 상류에 저수량 3억 5천만 톤의 환강댐을 건설하면서 군남댐과 한탄강댐에는 북한의 환강댐 무단 방류에 대비하는 역할까지도 주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100년 빈도의 홍수를 뛰어넘는 극한 홍수가 발생을 했을 때에도 임진강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대응력을 이제 갖춘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난 2009년이었죠. 9월에 북한이 예고 없이 환강댐에서 물을 방류하면서 임진강 하루에 야영하던 6명의 우리 국민들이 숨지는 기억납니다.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환강댐 방류 시에 사전에 통보하기로 했지만 이게 2013년까지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전 통보 없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 지역의 수위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살피면서 이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대피를 지금 권고한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감시 체계를 통해서 북한이 무단으로 방류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전에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이 북한의 환강댐 수문 추가 개방이 이제 2009년 참사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 트라우마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대비는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무단으로 방류했을 때에 대한 대비. 또 하나는 북한의 그 어떤 통제력으로도 어쩔 수 없이 통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방류가 돼버릴 때의 네. 대비. 아하. 뭐 이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철저하게 대비가 되고 있다. 뭐 이것 역시 크게 남북한에 대한 그 치수 방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결국 치수 방제 시스템도 중요한 국가 안보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북한이 의도적으로 방류하는 경우, 북한도 어쩔 수 없이 방류해야 되는 경우 모두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문현철 교수, 맹소영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수원이 세계 2위의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15년 전 바라카 원전을 뛰어넘었고 유럽 최초의 원전 수출이란 신기록도 세웠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쾌거이며 상업용 원자로를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 유럽에 우리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되었습니다. 원전 수출을 통해 자동차 수백만 대, 스마트폰 수천만 대 이상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는 정호김 전 국회의원, 임종윤 시사평론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은 지난 워싱턴 DC 나토 정상회의 때 체코와 양자 회담을 하면서 이 원전 수주에 공을 참 많이 들였죠. 그 결실을 이제 거둔 거네요.
네, 이 원전 외교의 이런 쾌거는 아무리 자랑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체코 역사상도 최대의 규모이고요. 듀커바니의 5, 6호기 그리고 테멜린의 3, 4호기인데 이 5, 6호기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해서 이제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고요. 테멜린도 시간 문제입니다. 네. 그다음에 원전 규모는 그 체코의 상황에 맞게 1000메가와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형이라고 1000에서 하죠? 1200메가와트라고. 그리고 사업비가 테멜린까지 만약에 성사가 되면 30조 원, 듀커바니의 경우 24조 원으로 제가 합이 알고 뭐 있는데요. 48조 원이라고 하대요. 네, 그다음에 일정을 보면은 듀커바니의 경우에 이달 중순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2025년 내년 3월에 계약을 체결하면 2029년에 착공해서 36년에 상용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경쟁자가 프랑스였거든요. 네. 프랑스는 국제사회에서 원전으로 치면 넘버 2입니다. 그러니까요. 넘버 1이 미국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정말 유럽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것에 이어서 원전 넘버 2를 제압했다라는 것에 이어서 사실 원전과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소위 그 재생에너지 뭐 하면서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또 탄소를 줄이는 그러한 또 상당히 친환경적인 에너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틈새에서 전략 활용을 잘 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대통령실은 17일 밤에 이 낭보를 전하면서 그 의미와 경제적 효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체코 정부는 최대 4기에 달하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한민국의 한수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한수원은 듀커바니 원전 2기 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었고 추후 체코 정부가 테물린 원전 2기 건설을 결정할 경우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쾌거이며 상업용 원자로를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 유럽에 우리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되었습니다. 네. 뭐 마치 축구로 치면은 유로 무대에서 우리가 프랑스를 꺾은 그런 느낌도 저는 듭니다. 우리는 뭐 출전 자격은 없지만. 자, 우리와 막판까지 경합한 나라. 방금 들으신 세계 2위의 원전 강대국 프랑스입니다. 우리 원전의 유럽 수출 길 탄탄해진 거죠? 예,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유럽은 이 에너지 공급 문제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은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이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뭐 원유도 나고 하는 나라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탈탄소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전 세계에서 좀 앞서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는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여기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만 갖고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뭐 난방 문제라든가 등등등 그다음에 미국처럼 유럽도 좀 AI 쪽에 이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력 공급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는 이런 어떤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력 공급을 충분히 해줄 수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원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에는 사실은 체코였지만 앞으로 좀 유럽에서 이 원전을 건설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거의 한 9개 나라가 됩니다. 네.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지금 제일 우리가 좀 근접해 있는 데가 루마니아고요. 영국도 지금 원전을 지으려고 하고요. 그렇죠. 얼마 전에 기사가 났으면 이탈리아도 이제 그동안에는 탈원전 정책을 펼치다가 이제 원전 우리도 짓겠다라고 나선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유럽에서 나올 원전 수주량이 꽤 많을 거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유럽에서 원전 수주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좀 어떤 토대가 마련됐다. 이런 의미를 좀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원전 수주로 인해서 우리 원자력 업계 학계에 15년치 일감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추가 수주까지 하면 한 30년 이상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지난 정부에서 거의 고사됐던 원전 생태계에 그야말로 이제 복음, 그야말로 이 서광이 비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성공에 이르게 된 정상 세일즈 외교의 과정도 자세히 소개했는데요.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유엔 총회, 나토 정상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원전에 대한 세일즈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대통령께서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피알라 총리께는 친서를 보내 우리 기업의 우수성과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양국 협력 관계의 비전을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체코 총리가 바뀔 때, 지금 이제 바뀌었어요. 지난번 총리와 시작해서 이번 총리와 까지 계속 이어서 이 세일즈 외교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윤 대통령은 하나된 팀 코리아가 이뤄낸 성과고 세계 최고의 한국의 원전 산업 경쟁력이 인정된 거라고 했는데, 자, 정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팀 코리아가 맞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원전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과학자를 포함해가지고 굉장한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전에 대해서 가지는 그러한 어떤 그 신념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인데,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기치로 하면서 전 세계의 5손가락 안에 꼽았던 우리나라 원전이 완전히 그냥 추락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라 죽었었죠. 그리고 핵공학자 중에 정말 우수한 두뇌가 해외로 유출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전의 암흑기에서 다시 그 15년치의 일자리와 함께 원전의 르네상스를 이제 그 향유할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요번에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제 체코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갖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우리를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커멘트하기 어렵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치열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보내서 실제로 행정 권한을 가진 총리에게 네. 친서를 보낸 거예요. 이게 친서 외교.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그냥 길을 쓰고 하면 된다라는 것을 요번에 이 원전 수주에서 보여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가서 on time within budget. 그러니까는 우리는 만약에 우리한테 맡기면 이거 시간도 정확하고 공기도 정확할 뿐만 아니라 돈이 더 이상 들지 않습니다. 재정 지원도 한다. 그런데다 한국이 뭐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런 거 우리 잘하는데 그것까지도 협력할 수 있는 아주 패키지로. 그러니까는 이로 보나 저로 보나 프랑스보다 한국이 낫겠다라고 딱 결정한 것이죠. 네. 외교의 쾌거 맞고요. 대통령 참 잘하셨고 그다음에 팀 코리아로 이 관계자들도 이번에는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정 의원께서 100% 칭찬하시는 모습은 처음이에요. 오랜만에 저도 봅니다. 그동안 침체에 있던 우리 원전 산업 관련 주들도 크게 올랐네요, 일단. 예, 그도 그럴 게 우리가 이전 수주라는 게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4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15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큰 어떤 수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침체돼 있었다는 게 맞고요. 주가도 사실은 관련주들 이번에 팀코리아 6개 회사가 참여하는데 그중에 4개 회사가 상장사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KPS, 한전기술, 한전 산업 이렇게 4개 회사인데 이 4개 회사들 주가도 최근 들어서 아주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 같은 경우 석 달 새 40%가 넘게 올랐고요. 한전 KPS, 한전 기술도 적게는 10%대, 많게는 30%가 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제가 조금 전 1시 때 기준으로 주가를 좀 살펴봤는데 개장 초반보다는 조금 밀리긴 했는데 여전히 뭐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근 20%,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1% 넘게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라는 게 곧바로 우상승하진 않아요. 네. 출렁거립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유럽 9개 나라가 지금 우리 원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상향할 거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죠. 또 낭보입니다. 오는 11월에는요. 미국 대통령 선거만 치러지는 게 아닙니다. 연방 상원 의원 선거도 일부 함께 실시되는데요. 이 선거에서 한국계 최초의 연방 상원 의원 당선이 매우 유력해졌죠.
네, 진짜 낭보 중에 낭보예요. 물론 이 앤디 킴이라는 현재 하원 의원이거든요. 연방 하원 의원. 이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국계 미국인이죠.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진짜 그 한국인으로서 아메리칸 드림의 진짜 종지부를 찍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사는 곳이 캘리포니아 그리고 뉴저지, 뉴욕 바로 옆에. 그렇죠. 잘 아시죠, 우리 박 앵커께서도. 그래서 그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지역의 상원 의원이 메넨데스라고. 네, 이 사람이 지금 그 현금과 금괴가 집에서 발견되고 뇌물을 수수한 한 많이도 혐의로 받았어요. 금괴도 네. 나왔습니다. 이 미국에서 55만 달러면은 굉장히 큰 액수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더 이상 상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앤디 킴이 이번에 상원 의원에 올 11월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했고 당선이 상당히 유력시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원 의원으로서는 3선밖에 안 했는데 네. 이제 상원과 하원의 개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정말 자랑스러운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정말 두 손으로 힘차게 박수 쳐주고 싶은 네. 낭보입니다. 아, 이 로마어에서 나온 원로원에서 나온 게 바로 이 미국 상원입니다. 귀족원이라고도 하고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앤디 김, 올해 42살의 젊은 정치인입니다. 제가 대학 들어갈 때 태어났더군요. 착실하고 탄탄하게 경력을 쌓아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2세인데 일단 대학도 시카고대를 나오고 명문이죠. 그 다음에 옥스퍼드 로즈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클린턴 대통령 맞습니다. 저도 딱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뭐 흔한 말로 스펙이 뭐 빵빵한 그런 분인데다가요. 미 국무부에서 중동 정책 전문가로 오랫동안 일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1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하원에 입성을 했던 그래서 벌써 3선을 역임한 그런 젊은 정치인이고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지금 미국 정치계에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개혁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도 좀 갖추고 있고 또 이민자의 또 가정의 출신이다 보니 미국이라가 이민자의 나라라고 하면 미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스토리가 좀 탄탄한 그런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로즈 장학생이 대단한 거예요. 미국에서도 아주 선발된 학생들만 그렇죠. 영국 옥스퍼드대로 가는 거죠. 네. 클린턴이 저걸 받고 전국구적으로 맞습니다. 유명해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앤디 김 이제 상원 의원이 이제 출마를 이제 해서 이제 아직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되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 어떤 그 김창준 의원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한국계 3선 의원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뛰어넘는 그런 의원이 되는 그럼요. 거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이미 상원 의원이 3명이나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디 가서 금메달 따는 것만 자꾸 따지고 그러는데 위상을 재는 여러 척도 중에 한국에서는 아직 한 번도 연방 상원 의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앤디 김 의원 2021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난장판 엉망진창이 된 미국 의사당을 묵묵히 홀로 청소하는 모습. 이걸 뭐 측근이나 본인이 찍은 게 아니에요. AP통신 기자가 찍었습니다. 그래서 전국구 스타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 앤디 킴의 DNA가 코리안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뛰어난 그러한 어떤 그 유전적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일단 공부를 잘하는 그런 스펙 좋은 코리안 아메리카는 미국에 널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정치를 하면서 사실 그 역사적으로 그 트럼프를 위해서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렇게 의사당으로 난입하는 정말 볼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됐는데 16 사태라고 하죠. 그 상황에서 결국은 그 쓰레기를 묵묵히 조용히 그것도 파란 눈의 백인이 아닌 자그마한 동양의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의원인지도 몰랐다는 거 직원인 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선 결국 일약 그 인지도를 올리면서 전국구 스타가 됐다. 그러니까 본인의 성실성, 머리와 더불어 이 기회를 포착하는 그걸 이제 영어로 seize the moment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장면 때문에 이 미국의 언론인들도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아가지고 AP통신은 저 사진을 기재하면서 의원이 무릎 꿇고 손으로 쓰레기 줍는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AP 기자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직원인 줄 알고 칭찬하러 갔더니 3선 하원 의원? 거기다 뉴욕 타임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들이 놓치는 중요한 순간을
딱 포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슈퍼맨 주인공인 켄트 같다. 선량하지만은 굉장히 동물적인 촉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세를 좀 딱 거머쥐고 요번에 아주 당당하게 상원 의원이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앤디 김이 우리나라 정치로 오면 저렇게 스타가 될 수 있을까? 제 생각입니다. 앤디 김이 한인 첫 미국 연방 상원 의원이 된다면 한일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앤디 김 의원이 우리 언론과 한 인터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nd we are stronger because of our relationship to South Korea. We are stronger because of our partnerships into Europe. And so, that's something that I want to change. I want to show that we can have a different kind of foreign policy in the 21st century that tries to reassert American competitiveness by engaging in coalition building. 완벽한 미국인입니다. 한국말 왜 못해? 당연히 못합니다. 배우고 있다고 하고요. 앤디 김은 만약 트럼프 2기가 들어서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다시 테이블에 오를 경우 적극 막겠다고 했죠? 네,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국제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주한 미군이 그 동맹국인 한반도의 안보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해 그리고 같이 동맹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앤디 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을 해서 주한 미군 철수 문제가 불거진다면 그걸 막겠다는 것인데 이거를 아까 지금 우리 박 앵커님께서 완벽한 미국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함의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고 물론 한국계고 그런데 저 사람이 커지는 경력을 보면은 이라크를 담당하는 국무부 외교관으로서 자기의 커리어를 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미국의 안보와 미국의 국제주의에 입각해서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이해와 맞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어떤 기대를 할 수는 있지만 마치도 한국계니까 한국의 이해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오해와 그런 잘못된 인식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수미 테리와 관련해서 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한국계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이제 한 명이 상원에 진출했으니까 더 많은 한국계가 등장하기를 바라고 또 칭찬해 주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미국인이다. 그러니까 한국인이다라고 잘못 생각해서 오염시키는 일은 없기를 바라는 그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완벽한 미국인이지만 그의 뿌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정호김 전 의원,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월 18일 목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 여기서 마칩니다. 전대미문의 집중호우와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책인 이슈는 앞으로도 관련 특보를 계속해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조심하고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